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 2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도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진행자 윤택입니다. 네, 저 원래 기획하는 사람인데 계속 땜빵자 김맹구입니다. 네, 지난 방송은 우리 윤택님 땜빵을 했었고 이번 방송은 지라프 땜빵을 하고 다음 방송은 선생님 땜빵을 하기로. 그럼 아무도 안 보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이제 내 차례 왔다 얘기하셨는데 안 됩니다. 선생님 노예 계약인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종식 예약을 하셨어요. 사연이 오는 동안을 그만둘 수 없게끔. 네, 아무튼 저 땜빵으로 좀 들어왔고요. 우리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윤택님은 한 달 만에 뵀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 못 나온 날 야근을 11시까지 했어요. 우리 윤택은 저기 직장인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어제는 술 먹다 손을 뱄어요. 술 먹다가. 술을 마시는 걸 구경하다 손을 뱄네요. 왜요? 제가 좀 정서불안이 있나 봐요. 언젠가 어제 같이 술 먹지 않았어요? 네. 얘기를 너무 주의 깊게 듣다가 배워가지고 좀 이렇게 아파서 좀 이렇게 관심을 호소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 술자리 분위기는 좀 그랬죠. 네. 그렇게 지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번에 쓰던 책 끝냈고요. 예. 드디어. 선생님도 출판사랑 노예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써야 되죠. 몇 권 남으셨죠 이제? 올해 안에 5권. 네, 5권 남은 건가요? 네. 네. 그럼 오 마이 갓. 올해 아니면은 한 달 반에 한 권씩 찍어내셔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어저께 또 지방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일찍 광주에 갔다가 울산으로 이동을 하려고 버스표를 1시 10분 걸 예매를 해놨는데 강의가 12시 20분에 끝났어요. 막 이제 질문 받고 뭐 이제 사람들 나와서 인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시간이 된 거죠. 택시 타고서 빨리 가야 이제 겨우 갈 수 있는. 근데 또 그쪽에 계신 분이 길 안내를 잘못하셔가지고 건물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내렸어요. 정반대로. 네, 일로 나가니까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택시를 못 잡으면 그 버스를 놓치면 저녁에 약속한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로질러서 굉장히 커요. 이게 가로질러서 가서 다시 택시 잡고 하면 늦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서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누군가 막 이제서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여기선 택시 못 잡는다. 네, 택시 잡는 데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분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분이.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택시 잡는 사람들은 다 외지인이라는 거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택시를 안 잡는다. 하루에 10대도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서 있길래 안 돼서 자기가 차를 세워서 태워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탔는데 그분이 어디 가냐 그래서 버스 터미널 간다 했더니 거기까지 태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광주 민중항쟁의 도시는 다르다. 아직까지도 이런 공동체 정신이 인심이 살아있구나. 근데 이렇게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 옛날에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 태워주고 선행을 베풀고. 근데 요새는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경험해도 이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아질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렇군요. 우리 광주 출신으로서 자기 도시 자랑. 그쵸.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는 아니긴 뭐 아무도 재진 않았겠지만 무전 여행이 가능한 나라. 돈이 없이 막 돌아다니면 재워주고.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그랬죠. 예. 그때 아무튼 그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났네요. 근데 지금은 되게 희귀한 일이네요. 희귀한 일.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드문 일이니까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저도 무전여행 해봤거든요. 젊을 때. 가능했어요 실제로. 지금은 뭐 엄두가 안 나는데요. 지금 시골도 문을 지금 무전여행했다가 어디 잘못 자면 장기 팔릴까봐. 장기 돌릴까봐. 내 몸이 공중분해가 되겠다. 그런 영화 많잖아요. 잠들었는데
뭐 약 먹고 약을 먹여가지고 바로 그냥 장기 해체당한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영화도 많은데 우리 사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광주에서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광주 혁명의 도시 광주. 네, 광주 화이팅!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요? 저는 싸우는 심리학 우리 선생님 명저 싸우는 심리학을 요즘 읽고 있고 세미나 팀을 2팀을 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논하다가 더는 못하겠다 술이나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잠시 멈췄고 44페이지까지 하셨다던데. 네, 1, 2장을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44페이지까지 세미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45페이지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봐서 또 명쾌하게 답을 얻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 원래 시사 이슈를 다루잖아요. 근데 다다음 방송쯤에는 싸우는 심리학 특집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다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다 사회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그 책을 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싸우는 심리학에 반대하는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토론을 막 선생님이 하는 거죠. 네, 별로인가요? 아니 그러면 전 너무 좋은데요. 할 말이 선생님께서 분명 2달 전에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책의 표지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안 줬어요? 네. 또 한 달 후에 주신다면은 정말 열심히 네네. 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우는 심리학 읽었니 물어보면 선생님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적어놓으셨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는 좀 읽고 만나는 걸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방송 때 우리 윤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윤탱 깠어요. 그래서 윤탱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 저를 까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 네, 도입부에 한 10분 정도 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후기 중에 한 분의 후기가 윤탱의 말이 거슬린다. 꺼져라 뭐 이런 내용으로. 꺼져라고. 아닙니다. 그런 내용. 현피 뜹시다. 보지 못하셨어요 후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윤탱한테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명은 아니고요. 네. 뭐 그런 관심도 방송 너무 사랑하시니까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좀 몇 개 오해가 있는 거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히 조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무슨 말 할라 했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 방송을 듣지 않은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도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방송도 좀 안 들어서 이거는 저희 어떤 성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나오면 돼요. 녹화할 때 나오면은 뭐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 나와요. 한 번만 더 회사가 야근을 시키면 회사 앞에서 회사 앞에서 방송을 하는 걸로 국장님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후기 몇 개 좀 불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 적어놨었네요. 제가 상담 팟캐스트를 몇 개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법륜스님의 증문즉답 그거 하나랑 그거 되게 다들 그러니까 사연이 한 12분, 10분으로 막 짧게 쪼개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어봤는데 다 별로여서 껐습니다. 치다가 한 개 정도 들었는데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질문도 단편적인데다가 대답도 너무, 그러니까 대답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사실 조언을 되게 형식적인 게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야. 남들 앞에 서면 남들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고민이에요. 뭐 이런 거면은 남들 신경 왜 쓰냐. 너한테 문제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그 방송 초반에 멘트가 뭐냐면 뭐 공감해주는 방송 뭐 이렇게 했는데 공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이제 뭐 너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는 저도 불편했는데 그게 상담 팟캐스트에 한 10위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꼭 추천하고 싶다. 아니 저희가 방송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희 방송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법륜 스님은 좋아요. 좋은데
불교인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교의 해탈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허무하달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빠지더라고 결국에는. 개인의 명상과 뭐 이런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용은 좋은데 스님이 아무튼 내용이 좋은데 마지막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후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기. 우리 윤택님께서 먼저. 숭둥이 님께서 저는 딸이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자존감도 약하고 외모 컴플렉스도 좀 심각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중3인데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예, 맞아요. 김태형 선생님 상담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네네. 이게 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건데 붙이다가 약간 안 이어지네요. 네. 선생님 상담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네,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하지 않으시고요. 저도 되게 선생님 매니저 같아요. 상담 매니저. 왜 저한테 문의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문의 메일 와가지고 항상 그 앞에서 조율을 막 선생님은 상담을 일단 안 하시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상담이 필요한 상태다 하면은 또 좋은 상담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서유진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네,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하. 네, 이런 특집으로 보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외모 같은데. 컴플렉스. 우리 또 지라프가 항상 갖고 있는. 저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였어요? 아까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없어요. 멋있습니다. 선생님 없으시죠? 네. 네. 너가 이상해. 근데 그 이따가 막 심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누구나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 게 있는 가는 거죠. 주제다. 네, 공감 가는 주제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용이님께서 남이를 들으며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아가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방송 중간에 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다소 거슬리네요. 무슨 소리인지 저희도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볼펜을 딱딱딱딱 하는 소리 같은데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이 시즌1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시즌2로 바뀌면서 사회 분석이 추가된 것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청남이 앞으로 많이 흥하길 바랍니다. 자, 고래님께서 사드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 광신도들의 심리를 풀어주셔서 이야기 좋았습니다. 요즘에 문재인 씨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처음 인정했다는 기사들이 뜨던데 읽어보면 참 애매모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유가족 대표 외 유가족들은 무조건 북한 소행인데 무슨 진실 규명이냐며 안 좋아한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정말 보상금, 돈 때문에 침묵하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천안함 특집을 한번 해야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안함이 지금 어쨌든 5주기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어뢰에 침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론이 말도 안 된다. 무슨 북한 짓이냐, 1번이 무슨 그 글씨가 그쵸, 말이 그쵸. 되냐라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여론이 뒤바뀌었어요. 이게 좀 순식간이라기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 방송을 네. 방송이 안 나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북한 그 정보 발표가 맞겠지 이런 식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도 지금 계속 재판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도 막 그 1번 글씨의 정체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쵸. 그게 이제 국내산 모나미 그 회사의 매직 성분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폭발이 되면은 그 매직 성분이 다 날아가서 1번이라는 글자가 남을 수가 말이 없는데 안 되죠. 그게 그렇다 뭐 이런 조사 결과 그것도 있었잖아요. 북이 볼 땐 사과가 아니지만 남이 볼 땐 사과인 걸 해달라. 이제 네. 뒷돈이 아니죠. 이제 그런 정황들도 밝혀지고 있는데 왜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제가 그 당시에 한번 통계를 한번 본 게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정권 때 발생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북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90% 넘는 고등학생들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같은 걸 했는데 한 40%대인가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민주정부로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즉 야당이 이길 거라고. 네. 왜냐하면 명박이가 너무 많은 깽판을 쳐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도 새누리당이 질 거라고 예상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정권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과 두려움 없이 소신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박근혜 정권이 한 번 또 되는 걸 보고 나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죠. 아,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안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의견을 좀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진리면 받아들이고 허위면 거부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거는 공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이익이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받아들이면 탄압을 받는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실 중세시대 그 천동설이 네. 의심받았을 때 말이죠. 지식인들 웬만한 사람은 다 이 천동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런 발언을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천동설이 맞다 그래요, 다들. 왜냐하면 지동설을 맞다 그러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한테. 이럴 때는 이제 소신껏 표명을 못 하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불이익이 있어도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불이익을 받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탄압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때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허위는 거부하는 이런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꺼내서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와 싸워야 됩니다. 되게 사실은 심적으로 부담이 큰 일이죠. 네네. 차라리 차라리 그냥 부의 소행으로 하고 보상금 받고 그냥 열사로 뭐 이제 그 인정받는 게 속은 찝찝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덜 되는 일이죠. 피해자보다는 영웅이 나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 국가의 실수로 자초돼서 죽는 것보다는 그러면 적개심이 올라오겠죠. 국가에 대해서. 그럼 정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이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 아니고 로봇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이고 자기는 가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절해요. 거부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토하면서 기절하죠. 네. 이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울 때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암 걸렸을 때 사람이 처음에는 뭐예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누가 죽었다. 소중한 사람이. 그거 안 믿어요 처음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옳은 얘기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폭력과 이제 독재 권력의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진리를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이 천안함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심리들은 다음 또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부 방송의 메인이죠. 이슈. 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이거 누가 어디서 방송에서 나오더라? 아니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우리 건데 했는데. 마이갓. 우리가 더 유명하지 않은 게 죄죠 뭐. 우리는 뉘앙스를 아주 이슈 이렇게. 이슈 여기 이슈. 충청도 사람이세요? 네. 아무튼 이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저희가 예전에 1년 전에 세월호 그 참사가 터지고 그 국가의 악마들에 의한 학살이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한번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주기가 될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우리 윤탱님께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주년이 지났는데요. 아직 모두가
모두가 유가족은 아니에요. 아직 실종자 가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명의 실종자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뭐 4.16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사리 꾸려졌지만 정부가 지금 시행령을 내놓았는데 그게 정말 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국엔 자기 손아귀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식물위원회가 될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뭐 보상 금액을 발표하면서 뭐 유가족들은 돈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좀 대하면서 여론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원래는 광화문 텐트에 계셨는데 지금은 땅바닥에 누워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이제 둘러싸고 이제 유가족분들은 뭐 시행령 폐기와 진실 규명 그리고 세월호 인양을 외치면서 삭발, 뭐 단식, 농성까지 좀 하고 계시고요. 4월 4일이랑 5일에는 도보행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년이 지났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많은 분들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 이 주제를 오늘 꼽은 이유는요. 저는 선생님 요즘에 진짜 너무 이 며칠간 무력했거든요. 제 마음이 진짜 제가 삼평리의 평화를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게 이제 청도에 송전탑 반대 투쟁하시는 할머니들 얘기예요. 근데 그런 증언이 아니죠.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그거를 보다가 세월을 보다가 하니까 너무 거대한 권력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너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를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이 며칠 동안 너무 우울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진짜 가족분들을 보니까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갖다 준 사건인데도 이것도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에 너무 요새 좀 우울했던 것 같은데 우리 윤탱님도 같이 우울해하셨거든요. 요새. 저는 정확하게 1년 전 4월 16일에 거의 한 달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즐겁고 신나서가 아니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사람이 살아있는데 왜 구조하지 않지?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1년이 지났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니까 1년 지나서 무뎌진 게 아니고 좀 아직도 이러지? 나는 이 사회에서 무뎌진 게 아니고 더 심해졌죠. 네, 더 심해졌죠.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하면서 와, 이 대한민국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나 국민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런 무력감에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계속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 나 계속 싸웠는데 그런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저희의 상태 어떤 거 같으십니까, 선생님? 작년에 방송할 때 이제 무력감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한테 무력감이라는 심각한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약간 하강이라 그럴까요? 막 뜨거웠던 열기가 약간 가라앉는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데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선 세월호 사건을 저지른 주범들이 상당히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빨리 터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교황도 아직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 오드리 헵번 아들이 와서도 왜 아이들을 먼저 구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계속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신경을 쓴단 말이죠. 외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사실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고 그냥 약간 밑에 있는 부하들이었다면 쳐냈겠죠. 네. 토사구팽 시켰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 너 죽어. 네가 책임지고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를 털고 나갔을 텐데 못 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총동원해서 방해를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는 얘기죠. 네. 즉 정권 자체를 내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심증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사태가.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정윤회라는 거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윤회. 아 정윤회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게 확실히 드러날까봐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그 우연적인 재난이 아니고 뭔가 권력의 음흉한 어떤 음모가 개입돼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 이제 그때 터졌을 때도 모두가 얘기했지만 배가 하나 침몰한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잘못된 시스템이 침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든다는 것은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한국의 잘못된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렵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 그리고 그 책임자가 명확하게 이제 있는 그런 실수에 의한 사건이다 하면 벌써 해결됐죠. 예,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1년 이상의 사건이 보여준 이 흐름이 보여준 것은 이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스템 전체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그러면 거의 막바지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진짜 극렬한 저항을 지금 최후의 이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되나요? 이제 국민들이 세월호가 터졌을 때는요. 터진 직후의 상황은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생중계를 했잖아요. 이걸. 네. 뭐 본의 아니게. 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학살 장면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그냥 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뭐 청와대 가서 막 난리를 쳐도 대통령도 우는 척했잖아요. 막 눈 찔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함부로 우리는 세월호는 뭐 아니야 이렇게 못하고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숨죽이면서 조심조심 했단 말이에요. 방송국도 조금 방송 잘못하면 항의 받으면 사장이 물러나 버렸단 말이죠. 이 정도로 전폭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사실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 당시에 전 국민이 그걸 받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너무나 명백한 이것은 이제 우리의 과실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기성세대나 시스템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해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보수층도 나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수지만 자기들이 지지하는 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야 이거 정도는 그래도 좀 양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던 거고 또 이제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도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듯 해결할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빠르게 고조되고 기대도 높았던 것인데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아주 심각한 이제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권력의 중심부가 이런 태도를 명확하게 전환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별동대들.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고정적 보수층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이제 그 맹목적인 보수층이 있어요. 이게 제가 광신도들. 제가 광신도라고 좀 세긴 한데 공포형 보수죠. 어쨌든 이제 이념적 보수가 아니고 그냥 이 권력이 무서워서 보수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눈치를 까는 거죠. 형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되겠네. 우리가 이 무섭다. 형님의 뜻에 반해서 계속 이걸 진상을 규명하자 그러면 형님이 싫어하시겠네 하면 이제 가스통 할배부터 시작해서 태도를 다 바꾸는 거죠. 일배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시 확 난동을 부리면서 세월호를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마치 마녀 사냥이 벌어질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부가 이 사건은 해결 못해 이렇게 나오고 그걸 지지하는 층이 돌아서서 같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닌가 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야 저놈들한테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저놈들 진짜 악마가 맞구나. 제가 그때 악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약간 말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무슨 악마 왔잖아요. 정말 지독한 악랄한 악마입니다. 이렇게 악마 짓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혐오감이 생긴 거죠. 야 끔찍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 너무 무섭다. 끔찍하다. 이런 데서도 무력감이 한층 심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약간 피로감이라보다 힘들지 않겠느냐. 약간 패배감? 이런 것도 패배감 어떻게 표현해야지? 무력감, 패배감 이런 네, 것들이 좀 무력감. 있는 거죠. 약간씩 지치는 것도 있고. 그런 말이야.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 얘네가 진짜 너무 악랄하게 구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겠어.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닌 자들이 하는 거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인간이 아닌 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좀 담아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닌 건 아니죠. 이제 공포형 그 보수 분들이실까요? 이 세월호 기사에 댓글을 네이버가 안 돼요. 지금 네이버 댓글들은 정말 완전 그 일베 애들이 네이버에 댓글해서 베스트 댓글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인증해가지고 일베에 다시 올려요. 그러면 이제 지원하라. 막 그러면 애들이 계속 와서 남기는 거에서 읽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몇 가지만 읽을 수 있는 것들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윤택님께서. 그놈의 선체 인양 지난해 삼성이 공짜로 해준다 할 땐 싫다고 징징대더니 이제 와서 정부가 숨기는 거 있어서 안 해주는 거라네. 아니 니들 돈으로 하면 누구도 뭘 안 한다니까. 네, 이어서 또. 적어도 인양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발적 성금으로 해라. 죄 없는 국민들이 세월호 육아도 눈치 보며 살아야 되냐? 니들이 보낸 여행이지 국민이 보낸 여행이냐? 니들 자식을 위해 쓰면 진짜 더러워서 읽기 싫네요. 적어도 정치판에 발을 담궈서 그들과 손잡으면 안 됐지. 네, 그리고 우리 김진태, 우리라고 하고 싶지가 않은 이런 개새끼, 김진태 개새끼. 아주 유명하죠. 네. 김진태 개새끼. 욕을 아주 진창 뜨셨죠?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좀 이게.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그 우리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이들 가슴에 묻는 게 뭔 소린지 네가 이해는 하냐고. 너나 아이 잃고 그렇게 하라고. 개새끼라고 찢어 죽일 새끼라고 막 얘기했는데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영상.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가족들 얘기예요. 가족분들이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데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시체 장사한다는 말입니다. 친척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보상금 받을 줄 알고. 가족분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먼 이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그런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이 2차, 3차, 4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예요. 내가 갔던 슈퍼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뉴스에 저런 게 나왔는데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의 공포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얘기 하나 읽어주시죠. 네, 우리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벌써 인터넷에서 보고 7억 받았다며 얼마 받았다며 20억 받았다는데 맞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해주면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빨리 돼야지 이래요. 진실이 그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진실로 알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진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 대부분 이런 댓글들의 주요 논리가 뭐냐면 돈으로 사람 평가는 거의 주요 논리잖아요. 뭐 인양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논리가 돈이 많이 든다 이거고 세월호 니네도 배상금 줄 테니까 이제 입 다물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선생님? 정말? 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 논리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일단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하고 공격하겠다는 그 동기에 의해서 진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한 논리를 다 동원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논리에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동기가 문제고 네.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한 거죠. 세월호 유족들을 고통을 줘서 죽게 만들든 아니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든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돈 얘기를 자꾸 그런데 꺼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도 논리를 쓸 때 이거는 크게 보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 오른 거죠. 돈 받는 게. 너무 충격적. 이게 휩쓸리는 사람들 다 약이 올라서 네, 이런. 약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서 강남 부모님들이 개모임을 할 때 야 세월 육아제 얼마 받았다더라 부럽다. 자기들이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애를 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돈 준다면. 네.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논리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잘 튀어나온 거예요. 툭툭. 이 글을 만약에 부모가 얘기를 하거나 부모가 댓글을 달았다면 그 댓글을 본 그 부모의 자식이 봐서 욕을 해줘야 돼.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살리려면 50억이 들어요. 안 살릴 사람 죽일 사람들이에요. 죽게 놔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식을 죽여서 5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 심리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되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일단 돈에 관한. 그래서 이 유족들의 아픔, 고통 이전에 돈 많이 받을까 봐 약 오는 거죠. 그 돈이 혹시 내 세금으로 들어갈까 봐도 더 짜증이 나겠죠? 그 사람들 세금 안 내요. 거의. 그렇네요. 거의 이제 그 세금 안 세금을 내고 다 피해 주셨는데. 탈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금은 자기들 게 아니고 국민들 건데 하여튼 자기들한테 쓰라 이거죠. 쓰려면. 그 사람들이 그럼 딴 데 쓰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자기한테 써야 좋아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닐까요, 선생님? 사이코패스가 다른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니까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멀쩡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일반적인 국민들도 휩쓸리는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어떻게...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그건 병자인데요. 네.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근데 이 사람들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심 내지는 이기주의 앞에 공감 능력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설사 있다 한들 쓸 이유가 없죠.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공동체주의나 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감 능력은. 그러니까 그럴 때 쓰이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쓸 이유가 없어요. 공감 능력을. 저는 뭐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정신병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공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어디서 페북에서 글을 봤는데 자기랑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세월호 저거 너무 지긋지긋하고 유가족도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아니 애들 뭐 재수없어서 죽었는데 뭐 죽어가지고 계속 저러고 있냐 뭐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대. 자기 딸이 학교에서 조각하다가 좀 다쳤다는 거야.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조퇴하고 그 학교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 어쨌든 인간적인 공감 능력은 없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남한테 자기 가족 외에 자기 외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가족도 정상적으로 사랑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 딸도 행복하진 않을 거야. 그렇죠. 그 딸 분명 여기다 사연 보낼 거야. 아무튼 이런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막 세월호 관련된 실천을 막 하다 보면은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예전엔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지 이런데 세월호 내용으로 누가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그게 저한테 너무 그게 못 참겠더라고.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 화가 박근혜한테 나고 정부에 나야 되는 게 맞는데 무심한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내려오는 느낌이더라고, 화가. 그건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막 사람들을 막 욕하게 되고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은 막 상종도 하기 싫고 설명하고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력감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회피하거든요. 저도 그때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피하기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나왔는데 앞에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주자니 이 사람이 거지의 신세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외면하게 됩니다. 뭐 돈을 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제 외면해요. 이제 이 거지가 내가 매일 돈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세가 바뀌어서 이제 정상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거지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거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관심도 보여주고 돈을 좀 줄 수도 있지만 매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재벌이라서 대한민국 거지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돈 주고 직장 하나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근데 내 앞에 그렇게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엔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또 나중에 합리하게 돼요. 저 거지는 왜 저러는 거야? 가서 일을 좀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 심리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는 왜 그게 적었냐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월호 사건을 막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고 막 분위기가 뜰 때는 이거 될 것 같아.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건 해결될 것 같아. 하니까 이제 뭐랄까요. 나름의 이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점점 힘들고 불편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광화문 지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진짜. 광화문을 지나가기가 힘들대요.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들고. 네, 뉴스 보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관심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관심 확 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은 그럼 과도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붙잡는 게 지금 정신을 붙잡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네.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광주민주항쟁이 터졌을 때 광주항쟁이 터졌을 때 그 직후에 확 뜨거워졌어요. 광주를 해결하려고.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피했어요. 네. 저희가 대학 때 사실 광주가 화두였는데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그 얘기하면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믿어요. 사진을 보여줘도. 비디오 테이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보려고 그래 아예. 왜?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피하는 것이 오랜 세월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87년에 이제 6월 항쟁으로 터지면서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광주 같은 거대한 학살 사건도. 근데 세월호도 광주 못지않은 저는 학살 사건이라고 보는데 7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약간의 그런 침체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군부 독재를 타도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 거대한. 그러니까 처음엔 피한단 말이죠. 안 되는데 피한다고요.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결국 군부 독재와의 싸움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80년대 초반의 시위 같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누군가 옥상에서 유인물 뿌리면서 군부 독재 퇴진하라 외치고 끌려가고 경찰한테. 그 다음에 분신 자살도 많았죠. 광주 해결하라면서 분신 자살하고. 근데 그때 학생들이 달려나와서 다 호응을 해줬습니까? 아니죠. 안 해줬어요. 다 도서관에 앉아 숨어 있었죠. 그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걸 덮고 회피했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회피했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고 수가 늘어나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람들도 결국 동참한 거예요. 그게 6월 항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광주랑 똑같이 마음속에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광주의 해결 없이 80년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80년대는 내내 광주가 끌고 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2000년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거기까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 세월호의 사건, 세월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다른 두려움이요. 네. 광주가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최초 발표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29만 원이 끊임없이 충전이 되셔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결국에 그들 뭔가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목이 되는 그들은
민중이 승리했다라는 87년 6월 항쟁이 있어도 계속 잘 사는데 지금 이 세월호도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돼서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역사 왜곡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그런 게 너무 더욱더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 6월은 미완의 승리니까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광주가 완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광주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그게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 정권까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결되려면 한국에서 극우 보수 세력이 청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청산을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민주적 개혁을 한 게 지금의 한국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터트린 사건이 세월호고 따라서 세월호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 될 수밖에 없고 극우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결은. 그래야 광주도 해결되고 세월호도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저희 뭐 본격 혁명 선동 방송. 그래서 저는 그쪽 사람들한테도 공감이 좀 되는 거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라면 새누리당과 극우 보수 예. 세력. 왜냐하면 이거를 진상규명을 허용하면 정권 내놔야 돼요. 얘네도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거죠. 싸우는 이유가 서로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네요. 아니 근데 우리는 걔네보다 목숨 아니, 걸지는 않았어. 유가족분들. 아 가족분들은 그러시지만.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사건, 이 세월호가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가족들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80년 광주에 대학생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 유가족이 가족분들이 계신 거죠. 유가족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내 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참사가 있었어요. 많은 참사가 있었고 그렇게 가족을 잃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왜 세월호 가족들이 진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투쟁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힘 있잖아요. 네. 제가 가족분들 만나보면은 뭐랄까 진짜 눈에서 투지가 느껴져요. 진짜 투지가. 눈이 맑아요. 막 번뜩번뜩해요. 사람들이 막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질 않고 잠시 그런 이야기와 슬픔은 있지만 눈물을 흘리시지만 절대 이 싸움은 지지 않을 거라는 진짜 투지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 가족분들이 이렇게 단단해진 건지 어떤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저도 계속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어떤 거 같으신가요? 시간이라기보다는 말이죠.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너무 빨리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빨리 드러났어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수부대가 쏘고 뭐 이러면서 군부 독재다라는 걸 알았지만 너무 폭압적인 권력이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못했던 것이 오히려 크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기보다는 그냥 군부 독재 권력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이 됐잖아요. 근데 세월호 사건은 이 세월호 참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이 한국 사회의 잘못된 패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신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자기 직면을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단순하게 가족을 잃은 데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식하셨던 김영호 씨. 김영호 씨가 광주에서 어떤 강의하는 걸 잠깐 제가 봤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무관심, 사회 무관심했던 내가 자식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 돈만 벌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관심 없이 이게 우리 아이를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타협, 안일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또다시 낳지 않으려면 재발을 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사회를 바꿔야 된다. 저는 거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가족은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제대로 된. 그러니까 너무 그걸 어떻게 훌륭한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 정말 가까운 누군가, 소중한 누군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마음속에 묻을 수가 있어요. 못 묻어요. 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렇죠. 아 도대체 왜 죽었어? 어떻게 죽은 거야? 해야 애도를 하든 분노를 하든 뭘 하든 내 감정을 해소하고 이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애들하고 이별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하나 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유가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제 그거를 난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만약에 이런 죽음이 또 일어난다면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심한 얘기로 개죽음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애들의 죽음은.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정말 원통하게 이제 죽었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이 아이들의 죽음은 굉장히 값진 죽음이죠. 부모들로서도 하늘나라에서 아이들을 볼 면목이 있는 거죠. 네.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비통하게 갔지만 내가 열심히 싸워서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죽음, 그런 값진 죽음으로 만들어놨단다. 이렇게 얘기해야 자식들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볼 땐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정조라는 책,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정조가 그 심정이었던 거죠. 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하나의 복수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조선 자체를 개혁하려고 개혁군주로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원했던 건 그런 거죠. 아버지 같은 죽음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정조가 의지를 표명한다고요. 그랬을 때 정조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면목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바꾸셨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하기 전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또 큰 건 아니고 그게 제일 결정적인 거고 작은 이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조금 아는 사이였다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족이라는 틀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잖아요. 애들도 같은 이제 모임에서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동네 이미 어느 정도의 공동체가 있던 조건에서 이게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분들이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결집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죽은 대상이 아이들이었다는 것도 커요. 대부분이. 네. 왜냐하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거거든요. 부모가.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무더기로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이것이 주는 이 상처.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정말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아가서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는 참 쉬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런 유가족분들의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세월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외침에 호응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도보행진 하셨을 때 그동안 제가 강화문에 이제 나가면은 정말 현격히 사람들이 줄었거든요. 농성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당직을 밤마다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서시는데 원래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 가족분들은 당직 안 쓰셨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지원자가 없어서 아버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일 걱정했던 게 이 광화문에 사람이 없어지면 네. 이러다가 우리만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셨는데 지금 시행령 발표 나고 가족들이 이제 삭발하고 도보행진 1박 2일 했는데 그때 서울에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거의 한 추산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진짜 어디 있는지 가족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그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큰 힘을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힘으로 또 다시 싸우시는 것 같고 이게 서로가 지금 진짜 같이 싸우려고 마음을 서로 모아가는 진짜 가정인 것 같아요. 서로가 없으면 가족분들은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가족분들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정말 끈끈해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정말 이런 큰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가족분들이 싸우시는 이상 싸우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이 문제는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저 좀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광화문에 한 명만 남아있어도 이 싸움은 언젠가 다시 시작된다고 믿어요.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슴속 깊이 이미 각인된 겁니다. 상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꼭 이건 해결돼야 낫는 거지 그 상처는 점점 깊어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회피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도달하면 사람들은 결단하게 돼요. 더 이상 이걸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 그럼 싸우든가 미치든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때쯤에는 다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올 것이고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제 유가족분들이 깃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받은 충격이 컸고 그때 결심했던 것이 강했어요.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저요? 네, 좀 그래도 무력감이 뭐 해소했다 하면 너무 방송용 멘트인 것 같고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요새 이제 곧 5.18이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민중항쟁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하긴 5.18도 7년 뒤에 불이 붙었는데 세월호는 더 빨리 불이 붙을 수 있다면 좀 나도 빨리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급함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를 우리가 그 사회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거지 우리 대 이거를 지금 오늘 해결해서 우리 마음 편하자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는 싸울 수 없을 것 같고 멀리 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윤택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고 네. 그 세월호 촛불 집회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 새끼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끝까지 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예전부터 뭐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감히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유가족분들에게 돈을 이야기하고 먼저 간 일을 가슴에 묻으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좀 이렇게 많이 분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삭발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목숨을 내걸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된 사람들이지만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좀 의심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부의 모습에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부의 모습보다 더 큰 상처는 이제는 지겹다. 아직도 세월호냐?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형제가 죽고 죽은 이유를 모르는데 그 이유를 끝까지 밝힐 의지가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세월호의 끝이 어딨고 또 지겨움은 무엇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앞서 말했던 5.18 이런 것들처럼 미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다시금 한번 불을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끝이신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촛불이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촛불이 있는데 특히나 4월 16일에는요. 4.16 정확하게 1주년이 되는 거라서 4시 16분부터 행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문화제가 있고 네. 4월 18일에는 전 국민이 서울로 모여서 촛불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월 16일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회 1부 방송 마치겠습니다.